안녕하세요. 코드덱입니다. 오늘은 컴퓨터의 핵심 소프트웨어인 운영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영체제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초급 개발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폰 노이만 아키텍처부터 메모리 관리, 시스템 콜까지 체계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입니다. 먼저 운영체제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핵심 역할인 자원관리자와 확장된 기계 개념을 배웁니다. 이어서 폰 노이만 아키텍처와 CPU의 동작 사이클을 이해하고 메인 메모리의 중요성과 계층 구조를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콜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그리고 운영체제의 발전 역사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영체제, 영어로 Operating System은 컴퓨터 하드웨어와 사용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핵심 소프트웨어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호텔의 프론트 데스크 직원과 같습니다. 투숙객이 방을 예약하거나 청소를 요청하려면 항상 프론트 데스크를 거쳐야 하듯이 사용자나 프로그램이 컴퓨터 자원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운영체제를 통해야 합니다. 운영체제는 하드웨어 자원을 관리하고 배분하며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안전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조율합니다. 운영체제가 없던 초창기 컴퓨터는 어땠을까요? 프로그래머들은 기계어로 직접 하드웨어를 제어해야 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하드디스크의 어느 섹터에 어떻게 기록할지 일일이 지정해야 했고, 키보드 입력을 받으려면 키보드 컨트롤러와 직접 통신해야 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실행할 수 있었고, 그마저도 실행이 끝나면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컴퓨터를 다시 설정해야 했습니다. 정말 불편했겠죠.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체제가 등장했습니다. 운영체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하드웨어 추상화입니다. 복잡한 하드웨어 동작을 감추고 프로그래머에게 단순하고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덕분에 우리는 파일을 저장할 때 하드디스크의 물리적 구조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장 버튼만 누르면 운영체제가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마치 자동차 운전자가 엔진의 내부 동작을 몰라도 엑셀을 밟으면 차가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추상화 덕분에 개발자들은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코드를 살펴봅시다. 파이썬의 OS와 플랫폼 모듈을 사용해서 운영체제 정보를 확인하는 예제입니다. import OS로 OS 모듈을 불러오고 플랫폼 모듈도 함께 불러옵니다. OS, name은 운영체제 타입을 반환하는데 리눅스나 맥에서는 POSIX를, 윈도우즈에서는 NT를 반환합니다. 플랫폼 시스템 함수는 더 구체적으로 리눅스, 윈도우즈, 다어윈 같은 운영체제 이름을 알려줍니다. OS getCode 함수로 현재 작업 디렉토리를 조회하고 OS 리스트더로 디렉토리 내 파일 목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코드 뒤에서 운영체제가 복잡한 하드웨어 작업을 대신 처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체제의 첫 번째 핵심 역할은 자원 관리자입니다. 컴퓨터에는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네트워크 카드 등 여러 가지 자원이 있는데 문제는 이 자원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CPU를 사용하고 싶어하고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려 합니다. 운영체제는 마치 회사의 회의실 예약 시스템처럼 이 자원들을 공정하게 배분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언제 얼마나 CPU를 사용할지, 메모리의 어느 영역을 차지할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운영체제의 역할입니다. 운영체제의 두 번째 역할은 확장된 기계입니다. 하드웨어를 직접 다루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디스크 컨트롤러에 명령을 보내고 헤드를 이동시키고 데이터를 기록하고 오류를 검사해야 합니다. 프로그래머가 이런 작업을 매번 직접 한다면 정작 본업인 비즈니스 로직 개발은 언제 할까요? 운영체제는 이런 복잡한 하드웨어 동작을 감추고 프로그래머에게 단순한 라이트 함수만 제공합니다. 나머지는 운영체제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이 코드는 수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시스템 자원을 모니터링하는 예제입니다. CPU% 함수는 현재 CPU 사용률을 %로 반환합니다. 인터벨 파라미터로 측정 간격을 지정할 수 있죠. CPU 카운트는 CPU 코어 개수를 알려줍니다. 버추얼 메모리 함수는 메모리 정보를 담은 객체를 반환하는데 유스트 속성으로 사용 중인 메모리 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틸, 피즈즈 함수는 현재 실행 중인 모든 프로세스의 ID 목록을 반환합니다. 이 간단한 코드 뒤에서 운영체제는 CPU 레지스터를 읽고 메모리 테이블을 조회하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폰 노이만 아키텍처에 대해 알아봅시다.
1945년 천재 수학자 존 폰 노이만이 제안한 이 구조는 현대 컴퓨터의 근간이 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같은 메모리에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장 프로그램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폰 노이만 이전의 컴퓨터인 ENAC는 프로그램을 변경하려면 전선을 뽑았다 꽂았다 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계산을 하려면 며칠씩 걸려 배선을 다시 해야 했죠. 하지만 저장 프로그램 개념 덕분에 배선 변경 없이 메모리에 새 프로그램을 로드하기만 하면 됩니다. CPU는 인출, 해석, 실행의 세 단계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이것을 패치 디코드 엑시큐트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인출 단계에서 메모리에서 명령어를 가져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특별한 레지스터가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죠. 그 다음 해석 단계에서 가져온 명령어가 덧셈인지 저장인지 분기인지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단계에서 실제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 사이클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초당 수십억 번씩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코드는 폰 노이만 아키텍처를 간단히 시뮬레이션한 예제입니다. 반누먼 컴퓨터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죠. 생성자에서 메모리 배열을 256개의 0으로 초기화합니다. 이것이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함께 저장하는 메인 메모리입니다. 어큐뮬레이터는 연산 결과를 저장하는 레지스터이고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가리킵니다. 패치 메서드는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리키는 주소에서 명령어를 가져오고 카운터를 1 증가시킵니다. 엑시큐트 메서드에서는 어프코드를 추출하고 해당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것이 실제 CPU 동작의 핵심 원리입니다. 폰 노이만 아키텍처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바로 폰 노이만 병목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CPU와 메모리 사이에 단 하나의 버스, 즉 데이터 통로만 있기 때문에 CPU가 아무리 빨라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속도에 제한됩니다. 마치 8차선 고속도로가 1차선 좁은 길로 합쳐지는 것과 같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 컴퓨터는 캐시 메모리, 파이프라이닝, 병렬 처리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기본 구조는 여전히 폰 노이만 아키텍처를 따르고 있습니다. 메인 메모리 또는 램은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고속 저장 장치입니다. 마치 책상 이 공간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책상이 넓으면 여러 책을 펼쳐놓고 동시에 참고할 수 있지만 좁으면 책을 자주 치우고 꺼내야 합니다.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가 충분하면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지만 부족하면 컴퓨터가 느려집니다. 중요한 점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려면 반드시 메인 메모리에 로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드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는 실행될 수 없습니다. 컴퓨터에는 여러 종류의 저장 장치가 계층 구조를 이룹니다. 가장 위에는 CPU 내부에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가장 빠르지만 용량이 아주 작습니다. 그 아래에 캐시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이 메인 메모리 또는 램, 그리고 맨 아래에 하드디스크나 SSD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레지스터는 손에 들고 있는 것, 캐시는 책상 서랍, 메인 메모리는 책장, 하드디스크는 창고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많이 들 수 없고 창고에는 많이 보관할 수 있지만 가져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트레이드오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리적 메모리가 부족하면 운영체제는 가상 메모리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메모리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윈도우즈에서는 이것을 페이지 파일이라 부르고 리눅스에서는 스왑 공간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하드디스크가 메모리보다 수백 배 느리다는 것입니다. SSD라 해도 메모리 속도에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상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면, 즉 스와핑이 자주 발생하면 컴퓨터가 극도로 느려집니다. 개발할 때 메모리 사용량을 95% 이상 쓰면 시스템이 버벅거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코드는 메모리 효율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SIS getSizeOf 함수로 객체의 메모리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리스트, range 100000로 100만 개의 정수를 담은 리스트를 생성합니다. 이 리스트는 수 메가바이트의 메모리를 차지합니다. 반면에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넘버 제너레이터 함수는 일드 키워드를 사용해서 한 번에 하나의 숫자만 생성합니다. 제너레이터 객체 자체의 크기는 불과 수백 바이트에 불과합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때 제너레이터나 스트림을 활용하면 메모리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시스템 콜은 응용 프로그램이 운영체제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마치 은행 창구와 같습니다.
고객이 돈을 인출하려면 직접 금고에 접근할 수 없고 반드시 창구 직원을 통해야 합니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일을 저장하거나 네트워크에 접속하거나 새 프로세스를 생성하려면 반드시 운영체제를 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보안이 유지되고 여러 프로그램이 자원을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콜은 사용자 영역과 커널 영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통로입니다. CPU에는 사용자 모드와 커널 모드 두 가지 실행 모드가 있습니다. 일반 프로그램은 사용자 모드에서 실행됩니다. 이 모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됩니다. 메모리의 특정 영역에 접근하거나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할 수 없습니다. 반면 운영체제 커널은 커널 모드에서 실행됩니다. 이 모드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나누었을까요? 보안과 안정성 때문입니다. 만약 아무 프로그램이나 하드디스크에 직접 쓸 수 있다면 악성 프로그램이 시스템 파일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코드는 시스템 콜을 통해 파일에 접근하는 두 가지 방식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파이산의 고수준 오펀 함수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리드 오펀으로 파일을 열고 라이트 메서드로 내용을 씁니다. 사용하기 편리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시스템 콜을 호출합니다. 두 번째는 OS 오펀을 사용한 저수준 방식입니다. OCRAT 플래그로 파일을 생성하고 OWRONLI 플래그로 쓰기 전용으로 엽니다. OS 라이트로 바이트 데이터를 직접 쓰고 OS 클로즈로 파일을 닫습니다. 이 방식은 운영체제의 시스템 콜에 더 가깝습니다. OS getFeed 함수는 현재 프로세스의 아이디를 반환하는 시스템 콜입니다. 1950년대에는 일괄 처리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여러 작업을 미리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었죠. 프로그래머들은 첨공 카드로 작업을 제출했습니다. 첨공 카드란 구멍을 뚫어서 데이터를 표현한 종이 카드입니다. 컴퓨터 운영자가 비슷한 작업들을 모아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결과는 몇 시간 후에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최초의 운영체제가 등장했는데 IBM의 IBSIS 같은 시스템이 작업 간 전환을 자동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중 프로그래밍과 시분할 시스템이 등장한 것입니다. 한 프로그램이 입출력을 기다리는 동안 CPU가 놀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다중 프로그래밍은 메모리에 여러 프로그램을 로드해두고 번갈아 실행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했습니다. 시분할 시스템은 여러 사용자가 터미널을 통해 동시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각 사용자에게 짧은 시간씩 CPU를 배분하니 마치 각자 전용 컴퓨터를 쓰는 것 같았죠. 바로 이 시기인 1969년에 벨 연구소에서 유닉스가 탄생했습니다. 1980년대 개인용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MS-DOS, 윈도우즈, 맥OS 같은 운영체제가 탄생했습니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GUI가 도입되어 명령어를 외울 필요 없이 마우스로 아이콘을 클릭하면 되었습니다. 1990년대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네트워크 기능이 운영체제의 핵심이 되었고 오늘날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다커 같은 컨테이너 기술, 그리고 쿠버네이티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iOS와 앤드로이드가 있고 IoT 기기에는 또 다른 특화된 운영체제들이 사용됩니다. 오늘날 다양한 운영체제가 각각의 목적에 맞게 사용됩니다. 서버에는 주로 리눅스가 사용됩니다. 무료이고 오픈소스이며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데스크탑에는 윈도우즈와 맥OS가 인기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iOS와 앤드로이드가 있죠. 개발자라면 리눅스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수입니다. 대부분의 서버가 리눅스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영체제의 특성을 이해하면 더 안정적이고 호환성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와 리눅스의 파일 경로 구분자가 다르다든지 줄바꿈 문자가 다르다든지 하는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학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운영체제는 컴퓨터의 핵심 소프트웨어로서 하드웨어와 사용자를 연결하고 CPU와 메모리 같은 자원을 관리하며 안전한 실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폰 노이만 아키텍처의 저장 프로그램 개념부터 현대의 클라우드 운영체제까지 운영체제는 끊임없이 발전해왔습니다. 이런 원리를 이해하면 더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하고 시스템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학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